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은 평소에 책 자주 보시는 편이십니까? 네. 저는 나름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로 가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해요. 예.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교 서적, 인문학적 서적, 또 고전이나 신작 등 두루 읽고 있어요. 그 책 속에 기쁨, 즐거움, 평온함, 감사함이 있어서 저를 매일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마음의 양식이죠. 최근에 저는 이제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께서 기자분하고 인터뷰한,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놓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 책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에 2021년 지난해죠.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1년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은 47.5%,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91.4%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성인 절반이 한 해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책을 그러면 왜 읽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좀 길긴 해도 약간은 자기 변명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나 SNS 이용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짬짬이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어느 순간 한 권을 다 보게 될 건데 말이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와의 소통이 책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가이드님 말씀처럼 온라인상의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는 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저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이분도 돌아가셨네. 정말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지성이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고 이회수 작가께서는 그 트위터 팔로워가 제 기억에 아마 170만 명이 넘었었고요. 또 페이스북 팔로워도 아마 10만 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그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이 메시지와 언어를 소통하려 했던 이 작가님의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안타깝게 바로 지난달쯤이었죠. 폐렴으로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고 또 슬퍼도 했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향년 76세인데 참 안타까운 나이예요. 그 사인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을 앓으셨다고 하죠. 예전에 그 위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재작년에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최근까지 재활에 힘써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 폐렴이 흔한 질병이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러니까요. 사실 폐렴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치매 어르신의 반 이상이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요? 예, 아시겠지만 치매 어르신이 치매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치매를 앓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일 무서운 질환이 폐렴이에요. 만성으로도 오지만 많은 경우 이 급성으로 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30에서 14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한지도 통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예요. 암, 심장질환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폐렴으로 입원했다면 그 사망률이 23%나 된다고 해요.
즉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4-5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이거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이겠는데요. 네, 폐렴은 자칫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방치하기 쉬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급속하게 증상이 나빠지고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서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에게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생전에 고 이회수 작가님의 말씀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 하셨는데, 사실 이 존버에는 비속어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회수님의 의미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버텨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이드님, 오늘 이야기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렴인데요. 폐렴은 과연 어떤 병인가요? 폐렴은 다양한 종류의 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증상으로는 기침을 하거나 가래, 발열, 호흡곤란 등이 특징이고요. 감기하고 증상이 아주 비슷한데, 그러면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는 겁니까? 많이들 그리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요. 드물게는 폐렴이 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폐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폐렴은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직접 폐에 들어가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부 폐렴이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감기가 폐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네, 폐렴의 발병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드물게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화학물질이나 구토물 등의 이물질의 흡입이나 또 가스의 흡입, 방사성 치료 등에 의한 비감염성 폐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이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까? 폐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호흡기의 자극에 의한 기침, 그리고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그리고 또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또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간혹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호흡기 증상 말고 또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입한 경우에는 숨 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소화기 증상, 즉 구역질을 하거나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이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밖에도 염증의 전신 반응에 의해 보통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폐렴의 주된 증상은 발열, 기침, 객담 등이 있고 또 오한, 흉부 통증, 호흡 곤란이 동반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 비해 증상 호소가 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아픈 걸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그러면 어떻게 좀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을 추가로 좀 잘 살펴봐야 하는지요? 우선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78세 어르신인데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대요. 또 기운이 없다며 자꾸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가끔 대소변을 못 가리고 헛소리를 하시기도 해서 가족분들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아마 치매 증상이 심해졌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 병원에 모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숨 쉴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입술이랑 손발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보여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글쎄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위험한 상황으로 가족분들이
깜짝 놀란 그런 케이스예요. 식사를 잘 못하시고 선망 증상을 보이셨는데 가보니까 이게 폐렴이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호호.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폐렴의 경우에는 폐렴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사례처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열이라도 좀 났으면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네요. 네, 실제로 병원 밖에서 감염된 노인성 폐렴 환자의 20%가 입원 당시 열이 없어요. 오. 심지어 균이 혈액 속으로 침입해 들어가 균열증이 동반되었는데도 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데도 열이 안 날 수가 있나요? 네,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발열 기전도 전신 상태가 양호해야 작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점은 어르신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인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 또 식욕이 떨어진다, 자꾸 졸린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도 폐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노인성 폐렴 증상은 감기처럼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등 막연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보호자가 놓치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님, 병원에 가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급성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면 전문의가 어르신의 병력 청취와 또 검진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등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만 가래를 받아서 원인균을 배양하거나 아니면 혈액 배양 검사나 소변 항원 검사 등을 통해서 그 원인균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렴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원인에 따라 폐렴의 종류나 치료법이 이게 달라집니까? 네, 원인에 따라 폐렴의 종류와 치료법이 달라요. 폐렴은 크게 지역사회 폐렴과 병원 획득 폐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인균의 종류와 예후가 다르고 또 치료 항생제의 종류도 다릅니다. 이게 참 낯선 이름이네요. 지역사회 폐렴은 이건 또 뭡니까? 지역사회 폐렴은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해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는 폐렴규균이 있으며 지역사회 폐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흔히 폐렴 백신을 맞잖아요. 네. 그게 바로 폐렴규균 백신이에요. 하지만 기저질환에 따라 다양한 균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해도 검출률이 50%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면 대체로 좋아집니다. 항생제 치료는 필수인 거죠? 네, 폐렴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원인균을 박멸하는 항생제 치료가 그 치료의 근간이에요. 이때 기침, 객담, 호흡곤란, 그리고 이 가슴 통증 등의 동반된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진해제나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등도 같이 치료하고 때에 따라서는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죠. 자, 지역사회 폐렴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고, 그러면 병원 획득 폐렴은 또 뭡니까? 병원 획득 폐렴은 입원 이전에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입원한 후 병원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생한 폐렴을 의미해요. 또한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내인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 폐렴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야, 이 어르신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그럼 주로 어떤 경우에 병원 획득 폐렴에 걸리게 됩니까? 기계적 환기를 하는 환자에게 주로 걸리게 되는데요. 면역 억제요법이나 전신이 쇠약하거나 또는 기관지 내 삭관이나 호흡기 치료기구 오염 등이 악화 요인이기도 해요. 주로 녹농균이나 폐렴구균,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이 그 원인이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폐렴 생기면 더 위험하겠는데요. 네, 병원 혜택 폐렴의 경우 지역사회 폐렴에 비해서 그 증상이 더 위중해요. 그 이유는 원인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회자님 말씀처럼 환자들이 기존의 질환으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양시설처럼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폐렴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 구균이 검출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손 씻기가 잘 정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어르신을 돌보는 공간에서는 위생, 청결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요양원에 재원 중인 경우에는 폐렴 위험도가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만성 심장 질환이나 만성 폐질환, 그리고 당뇨병 등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숙주의 방어 기준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활동 능력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주의가 더 필요한 거죠. 특히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워 침상 생활을 하는 어르신은 흡인성 폐렴도 조심하셔야 해요. 흡인성 폐렴은 또 뭡니까? 이 흡인이란 폐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치매나 두부 손상, 경련이나 알코올 중독 등 의식 저하가 있는 상황에서는 흡임이 일어날 위험이 더 높아요. 주로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더 높은데요. 나이가 들어 기관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기침이나 객잠을 배출하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삼킴장애라고 왜 지난 우리 27화 때인가요? 치매 어르신 식사편에서 얘기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잘 기억하시네요. 삼킴장애 연화곤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 가로세에서 다룬 적이 있죠. 노인폐렴 환자의 5 내지 15%가 이 흡인성 폐렴이에요. 주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잠을 자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구강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일은 특히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많이 일어나요. 뇌신경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은 더 취약하시겠어요? 네, 그런 편이에요. 기저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서 침상 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이 흡입의 위험이 늘 노출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하셔야 해요. 침상 생활 시 완전히 누워 있기보다는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를 유지하여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인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식사 전후 2시간 정도는 눕지 말고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눕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흡인성 폐렴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흡인성 폐렴은 급성 폐렴과 매우 유사해요. 주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가래, 가슴 통증, 오한, 그리고 호흡곤란 등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폐렴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늑막염이나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평소와 다르면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흡인성 폐렴 치료 과정은 어떻습니까? 흡인성 폐렴 치료도 보통 폐렴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객단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원인균이 확인되면 이에 맞춰 항생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동반된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가 어렵거나 폐렴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흡인성 폐렴을 치료했더라도 연화곤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흡인성 폐렴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연화곤란이 의심되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비디오 투시 조형 검사를 해서 연화 과정 중 왜 연화곤란이 생기는지를 자세히 평가한 후 연화곤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개선이 되겠군요. 재활의학과에서 삼킴장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요. 흡인성 폐렴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또 이게 기관지로 흡인되는 거니까 구강 청결도 중요하겠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입안에 소량의 음식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구강 인두로 음식물이 흡입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 음식을 섭취한 후 즉시 양치질을 하거나 아님 물로라도 각을 해주시는 것이 폐렴을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폐렴의 원인과 종류,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안타깝지만 폐렴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가장 효과적인 폐렴 예방법은 백신 접종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고 또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아마도 예방률이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거 예방접종하면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방접종은 미생물의 병원성을 죽이거나 또는 약하게 한 뒤 인체에 투입하여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것인데요. 흔히 폐렴 백신으로 불리는 것은 폐렴구균 백신이에요. 그래서 폐렴균이 다양하다는 건 오늘 배웠잖아요. 네. 백신은 다양한 균 중 폐렴규균만 예방해 주니까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심각한 폐렴규균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중등조와 그리고 사망률을 많이 낮춰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폐렴 고위험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폐렴규균 백신은 현재 두 종류가 있는데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다당 백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접종하는 성인 폐렴 백신은 23가 다당 백신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죠. 백신이 두 종류면 그러면 23가 다당 백신만 맞아도 되는 겁니까? 23가 다당 백신은 23가지 혈정청의 폐렴규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나 항체 효과가 낮고 지속기간이 짧아요. 반면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은 23가 다당 백신의 단점을 보완한 백신으로 13가지 혈정청의 폐렴규균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크고 또 오래 지속됩니다. 때문에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이 23가 백신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3가 백신뿐 아니라 23가 백신이 필요합니다. 즉, 이 두 종류의 폐렴규균 백신을 모두 다 접종하는 것이 좋아요. 두 종류의 폐렴구균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좋다. 그럼 순서도 있습니까? 이거 먼저 맞고 그건 다음 맞고 약 먹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먼저 먹고 다음 거 나중에 먹고 이런 게 있던데. 폐렴규균 백신은 접종 연령, 순서, 접종 간격 등에 따라 최적의 예방 효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접종 백신과 접종 시기의 선택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한감염학회에서 권하는 접종 순서는 폐렴규균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한 적이 없다면은 13가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1년이 지난 다음 23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맞았지? 내가 뭘 맞았지? 이거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감 백신도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입원율과 사망률을 많이 감소시킵니다. 독감 백신요? 네,
이 독감 백신은 매년 유행 바이러스 주가 바뀌므로 그래서 매년 가을에 재접종하셔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및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폐렴규균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서 폐렴 발생의 위험을 줄이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 혹시 또 다른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손을 깨끗이 잘 씻는 것도 폐렴은 물론 감기도 예방됩니다. 역시 손 씻기는 빠지질 않네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손 위생은 모두 잘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다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렴의 3분의 1은 흡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꼭 금연하시고요. 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가 좋고 또 습도는 40에서 45%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끝으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뭐니 해도 폐렴 원인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감염성 질환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폐렴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 없이 막연하고 뚜렷하지 않은 증상,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 기운이 없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성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좀 다르다 싶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치매 어르신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하셔야겠죠. 흡인성 폐렴은 구강청결을 유지하고 식후 2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화곤란의 증상이 있다면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폐렴은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또 손 씻기를 잘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마무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치매 어르신에서의 폐렴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욱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